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욕심 때문에 파멸한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학식은 깊지만 과거에 번번이 낙방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난 점쟁이가 이런 점괘를 내리더군요. 집안의 젊은 여인과 인연을 맺으면 과거에 급제한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선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집안의 예쁜 여종이었습니다. 과연 이 선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5, 조상 대대로 선비 집안이라 학문은 제법 깊었지요. 그런데 이 양반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을 하더군요. 25에 처음 과거를 봤으니 벌써 20년째 낙방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엔 자신의 실력 부족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달렸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내 학식이 부족한가? 아니면 운수가 나쁜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날에 나갔다가 김진사는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어요. 저 산 너머 마을에 신통방통한 점쟁이가 있다더라. 그 점쟁이가 보는 점괘는 틀린 적이 없다지. 뭔가. 마침 또다시 과거에 떨어진 직후였던 김진사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김진사는 다음날 새벽부터 부랴부랴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한참 넘어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고 마을 어귀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보이더군요. 대문 앞에는 신점소라는 낡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계시오? 김진사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시게나. 문을 열고 들어서니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더군요. 김진사는 그 노인 앞에 공손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김아무개라 하옵니다. 20년째 과거에 낙방만 거듭하고 있사온데 소인의 운수를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는 김진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반의 관상을 보니 학식은 깊지만 운수가 막혀 있구려. 하지만 올해가 양반에게는 대운이 될 수도 있겠소이다. 김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대운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점쟁이는 천천히 책력을 펴더니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짚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양반의 사주를 보니 올해 안에 집안의 젊은 여인과 인연을 맺으면 막힌 운이 트이겠소. 그러면 과거 급제는 물론이요, 부귀영화도 따라올 것이요. 집안의 젊은 여인이라니요? 김진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본부인이 있었거든요. 40이 넘은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조를 잘해주는 편이었지요.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소. 양반의 사주에 올해 여인 운이 들어왔소. 그 여인과 인연을 맺어야만 하늘의 기운이 양반에게 흘러들어올 것이요. 그러니 집안을 잘 살펴보시게. 분명 젊은 여인이 있을 것이요. 김진사는 점쟁이에게 사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집안의 젊은 여인. 그게 누구란 말인가? 하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지요. 집에 도착한 김진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한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집안의 여종 옥분이었지요. 옥분이는 그때 20 나이로 얼굴이 옥처럼 희고 곱다 하여 옥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품도 어질고 일솜씨도 좋아서 김진사 부부가 아끼는 종이었어요. 나리께서 돌아오셨나이다. 옥분이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옥분이의 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피부, 맑은 눈망울, 붉은 입술. 아, 저것이로구나. 점쟁이가 말한 젊은 여인이 바로 옥분이로구나. 김진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서 몰랐는데 옥분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였다니 말이에요. 더구나 점쟁이의 말까지 떠올리니 옥분이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 옥분이를 첩으로 들이면 내 운이 트이고 과거에 급제할 수 있어. 김진사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물론 이건 점쟁이의 말을 너무 곧이곧대로 믿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20년간의 낙방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본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신통한 점쟁이를 만났소. 그 점쟁이 말이 옥분이를 첩으로 들이면 내 과거 운이 트인다고 하더이다. 본부인 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옥분이는 우리 집 종이 아니옵니까? 그 아이를 첩으로 들이시겠다니 체면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체면보다 중요한 게 과거 급제요. 내가 20년을 헛되이 보냈는데 이번에야말로 기회란 말이오. 김진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점쟁이 말만 믿고 그런 일을 하시면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되십니다. 더구나 옥분이는 아직 어린아이나 다름없는데 어찌 그런 마음을 품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팽팽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분한 마음에 방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정씨 부인은 한숨만 내쉬었지요. 다음 날부터 김진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가 일하는 곳마다 슬금슬금 나타나서는 쓸데없는 말을 걸었어요. 옥분아,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옥분아, 그 치마가 참 예쁘구나. 옥분이는 처음엔 영문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말씀도 거의 안 하시던 나리께서 왜 이러시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김진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도 아니고 주인이 종을 보는 눈도 아니었어요. 뭔가 탐욕스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지요. 옥분이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정씨 부인의 처소로 달려가 부인을 시중들었어요. 부인 곁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씨 부인도 옥분이의 불안을 눈치챘습니다. 옥분아, 너 요즘 나리를 피하는구나?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하옵니다, 마님. 소녀가 감히. 다만 나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서 두렵사옵니다. 정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욕심이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옥분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 부인은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술에 취해 옥분이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옥분아, 문 열어라. 내가 너와 할 말이 있다. 옥분이는 벌벌 떨면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날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일 낮에 말씀하시지요. 아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라.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정씨 부인이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지요. 이런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들었어? 나리께서 여종한테 마음이 가셨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김진사는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점쟁이가 그러라고 했는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지요. 나이든 선비가 젊은 여종을 탐한다는 소문은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편 옥분이에게는 사실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박서방이라는 총각이었어요. 박서방은 비록 가난한 선비였지만 학식이 깊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옥분이와 박서방은 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로 서로 마음이 통했지요. 옥분이 요즘 무슨 일이 있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구려. 어느 날 장터에서 만난 박서방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박서방님 저희 나리께서 요즘 저를 자꾸 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김진사 어른이 그런 짓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하지만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함부로 양반에게 대들었다가는 큰일 날 게 뻔했으니까요. 옥분이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박서방은 옥분이를 안심시키고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김진사와 친분이 있는 최 훈장이라는 분도 계셨지요. 최 훈장님, 이런 일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박서방이 사정을 설명하자 최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김양반이 그렇게까지 타락했단 말인가? 내가 한번 찾아가서 타일러 보겠네. 며칠 후 최 훈장이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형, 자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온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네. 김진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최형, 그건 다 오해요. 나는 단지 점쟁이의 말을 따랐을 뿐이요. 점쟁이 말? 자네가 그 나이에 점쟁이 말만 믿고 도리를 저버린단 말인가? 최 훈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 훈장은 한참을 김진사를 꾸짖었습니다. 자네는 선비가 아닌가? 선비라면 예의와 도리를 지켜야 하는 법이네. 여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더구나 점쟁이 말만 믿고 그런 짓을 하다니 자네는 정신이 나간 건가?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아직도 점쟁이의 말이 맞다고 믿었지만 최 훈장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자네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점쟁이를 데려와 보게. 내가 직접 그자의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네. 최 훈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다시 그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노장, 우리 마을로 한번 와주시오. 내 친구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오. 점쟁이는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김진사가 큰 돈을 약속하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김진사와 점쟁이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최 훈장뿐만 아니라 마을의 유지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김진사의 일이 궁금했던 거지요. 당신이 그 소문난 점쟁이요? 최 훈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점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쟁이는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인은 그저 하늘의 뜻을 전할 뿐이옵니다. 그래? 그럼 당신이 김진사에게 뭐라고 점을 쳤는지 말해보시오. 최 훈장이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김진사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소인이 보기에 김나리의 사주에는 올해 여인 운이 들어왔사옵니다. 그러니 집안의 젊은 여인과 인연을 맺으면 운이 트일 것이라 하였지요. 그래서 김진사더러 여종을 취하라고 한 것이오? 최 훈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인은 그저 점괘를 말씀드렸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취하라고 한 적은 없사옵니다. 점쟁이가 교묘하게 말을 돌렸어요. 최 훈장은 점쟁이의 간교함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허허, 말장난을 하는구만. 그럼 내가 묻겠네. 당신이 말한 집안의 젊은 여인이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오? 점쟁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점괘가 말해주는 것이지 소인이 정확히 알 수는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점이 틀렸다는 말이군. 김진사에게는 이미 본부인이 계시네. 그 본부인도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 어쩌면 그 점괘는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니겠소?
최 훈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쟁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것이지요. 최 훈장은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더구나 점괘라는 것이 과연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사람의 기륭화복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과 덕에 달려있는 법이네. 당신은 김진사의 욕심을 부추겨 돈을 벌어먹으려 한 게 아니고 무엇이요? 점쟁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최 훈장은 김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김형, 이제 알겠는가? 자네가 믿은 점쟁이는 사기꾼에 불과하네. 자네의 욕심이 자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이네. 김진사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점쟁이,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마시오. 최 훈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점쟁이는 허겁지겁 짐을 싸서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20년간 과거에 매달렸던 자신의 모습, 점쟁이 말만 믿고 도리를 저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훈장이 김진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김형, 아직 늦지 않았네. 자네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네. 김진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최형, 내가 정말 어리석었소.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렸소. 옥분이에게 정말 미안하오. 그날 저녁 김진사는 옥분이와 정씨 부인을 불러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너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여겼던 것을 용서해다오.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소녀는 그저 나리께서 정신을 차리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정씨 부인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그 헛된 욕심을 버리시고 우리 편안하게 살아요.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과거 급제만을 목표로 살아왔는데 그게 정말 옳은 길이었을까? 그 과정에서 자신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다음 날 김진사는 집안에 있던 모든 과거 시험 관련 책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씨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는 과거를 포기하겠소.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고 싶소. 정씨 부인은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나리의 학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길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김진사는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없었지만 김진사의 정성 어린 가르침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지요. 김진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옥분이와 박서방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진사가 정신을 차린 후 박서방은 용기를 내어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리 소인이 비록 가난한 선비이옵니다만 옥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옵니다. 옥분이를 저에게 주시면 평생 귀하게 모시겠나이다. 박서방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박서방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옥분이의 얼굴도 보았지요. 옥분이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옥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어찌 맞겠는가? 하지만 옥분이는 우리 집 종이 아닌가? 자네가 속량할 돈이 있는가?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에게는 옥분이를 속량할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정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나리 옥분이는 그동안 우리를 잘 섬겨왔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속량해주고 혼수까지 챙겨주면 되지 않겠어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 옥분이는 우리 집에서 오래 일했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네.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김진사 부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마님 은혜를 어찌 다 갚사옵니까?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석 달 후 옥분이와 박서방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혼례 비용을 모두 대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축하하러 모여들었지요. 옥분이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박서방과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최 훈장도 혼례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오늘 이 혼례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네. 진실한 사랑이 욕심을 이기고 도리가 미신을 이긴 것이라네. 모두가 축복해주기 바라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옥분이와 박서방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박서방과 옥분이는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알뜰하게 살았지요. 박서방은 낮에는 김진사의 서당에서 보조교사로 일했고 밤에는 글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옥분이는 바느질과 길쌈으로 생계에 보탰어요. 두 사람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소. 내년에는 꼭 과거 시험을 봐서 출세하고 싶소. 옥분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방님, 출세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박서방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출세나 부귀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은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요.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작은 고을의 교수로 임명되었지요. 여보, 내가 해냈소. 이제 우리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오. 박서방이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옥분이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서방님 축하해요. 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살았던 이 작은 집도 충분히 좋았어요.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아요.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소. 한편 김진사는 박서방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박서방이 과거에 급제했다니. 참 대단하네. 나는 20년을 매달려도 안 되던 것을 저 젊은이는 해냈구나. 정씨 부인이 남편을 위로했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은 지금 마을 아이들에게 큰 스승이시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야 깨달았소. 진정한 성공은 벼슬이나 명예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이요. 김진사의 서당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학생들 중 몇몇은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고 마을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났지요. 김진사는 비록 자신은 벼슬을 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통해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진사는 최 훈장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최 형, 그때 형이 나를 꾸짖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최 훈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망했을 것이네. 명예도 잃고 가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겠지. 하지만 자네는 정신을 차렸고 이제 훌륭한 선생이 되었네. 다 형 덕분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속으려 했던 옥분이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참 다행이요.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최 훈장이 물었어요.
김형 혹시 그 점쟁이를 다시 만난 적이 있는가?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후로는 못 봤소. 아마 다른 고을로 가서 또 사람들을 속이고 있겠지. 그 점쟁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드나? 최 훈장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요? 그 점쟁이는 사기꾼이었잖소. 아니, 내 말은 말이네. 그 점쟁이가 집안의 젊은 여인과 인연을 맺으면 운이 트인다고 했지 않나? 자네가 옥분이를 박서방에게 시집 보낸 것도 일종의 인연 아닌가? 그 덕분에 자네는 정신을 차리고 훌륭한 선생이 되었네. 어떤 의미에서는 점괘가 맞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최 훈장이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최 형,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모든 점괘가 다 맞는 것 아니오? 아무튼 나는 다시는 점쟁이 따위를 믿지 않을 것이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을 때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옥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지요. 박서방과 옥분이는 기쁨에 겨워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도 옥분이를 찾아가 축하했어요. 옥분아, 정말 축하한다. 너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니 나도 마음이 편하구나. 옥분이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리, 마님 모두 나리와 마님 덕분이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혼례까지 챙겨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정씨 부인이 옥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옥분아, 이제 너도 어엿한 양반댁 마님이 아니냐?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거라. 네, 마님. 꼭 그렇게 하겠나이다. 옥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옥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안하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소. 석 달 후 옥분이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을 안고 기뻐 어쩔 줄 몰랐지요. 여보, 우리 아들이요. 정말 예쁘게 생겼소. 옥분이도 지친 몸이었지만 환하게 웃었어요. 서방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박서방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은혜 은자를 써서 은복이라 짓겠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요. 은복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옥분이가 아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사 부부도 아이를 보러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 녀석 봐라. 눈이 또렷하니 앞으로 크게 될 상이구나. 김진사가 아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옥분이에게 산후조리에 필요한 음식과 옷가지를 잔뜩 싸왔습니다. 옥분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이것들 받아서 잘 먹거라.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은복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7살이 되었어요. 영리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박서방은 교수 일을 충실히 하며 명성을 쌓았고 옥분이는 현명한 아내로서 가정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조금씩 재산도 모았지요. 김진사의 서당도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김진사가 가르친 학생들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진사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복이가 김진사의 서당에 입학했어요. 할아버지, 은복이가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받아주시겠습니까? 박서방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진사는 은복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리 오너라, 은복아. 할아버지가 좋은 글을 많이 가르쳐 줄게. 은복이는 글 공부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가르치는 것을 한 번만 들어도 곧바로 이해했지요. 김진사는 은복이를 가르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복아, 너는 참 영리하구나. 하지만 영리한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게 뭔지 아니?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은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할아버지. 부지런함인가요? 김진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도리란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말이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도리를 잊고 욕심만 부리다가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너는 그러지 말거라. 은복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은복이는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김진사는 은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은복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진사에게 배운 학문이 깊어 이제는 과거 시험을 볼 나이가 되었지요. 은복아, 너도 이제 과거를 볼 나이가 되었구나. 아버지처럼 과거에 급제하고 싶지 않니? 박서방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은복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과거에 급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벼슬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제하지 못해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선생이 되고 싶어요. 박서방은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응원할게. 그해 가을 은복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 김진사가 은복이를 불러 당부했어요. 은복아,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말거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느냐란다.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은복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석 달 후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은복이는 장원급제를 했어요.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지요. 박서방 아드님이 장원급제를 했다더라. 옥분이네 아들이 장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박서방과 옥분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장원이래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옥분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 모든 게 김나리와 마님 덕분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은복이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김진사 댁으로 달려갔어요. 나리 마님, 은복이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출 뻔했습니다. 허허, 은복이가 장원이라니.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장원이 나오다니 이 늙은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정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아, 정말 축하한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니 나도 기쁘구나. 며칠 후 은복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은복이는 이제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었지요. 하지만 은복이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장원급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은복이가 김진사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은복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은복아, 너는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벼슬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란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도리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은복이가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할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는다. 은복이는 벼슬길에 올랐지만 고향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서당을 도와 후배들을 가르쳤지요. 은복이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서당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김진사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아, 선생이 젊었을 때는 참 어리석었단다. 과거 급제에만 집착하다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었지. 욕심에 눈이 멀어 점쟁이의 말만 믿고 잘못된 길로 가려 했단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김진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에게는 좋은 친구와 현명한 아내가 있었어. 그분들이 선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지. 그래서 선생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란다. 제30장. 김진사는 이야기를 마치며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들도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길 거야. 그럴 때마다 선생의 이야기를 떠올리거라. 욕심은 화를 부르고 도리는 복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학생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는 은복이도 있었어요. 은복이는 김진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날 저녁 김진사는 정씨 부인과 함께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많이 늙었소. 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여보가 정신을 차린 덕분에 우리는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내가 그때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지금쯤 외롭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겠지. 최 형과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김진사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가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점괘나 미신을 맹신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과 도리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욕심은 화를 부르고 도리는 복을 부릅니다. 셋째, 진정한 성공은 벼슬이나 부귀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진사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훌륭한 선생이 되어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옥분이는 종에서 양반댁 마님이 되어 장원급제한 아들을 낳았고요. 이 모든 것이 도리를 지키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욕심이 생길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도리를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늙은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